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에나 나올 만한 파란만장한 일을 겪은 60대 여성입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정말 딸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비록 넉넉하는 가정 형편이었지만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더라도 딸이 사고 싶고 가지고 싶다고 하는 건 모두 사 줄 만큼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며 키웠습니다. 딸 아이가 사위를 처음 만난 건 20대 초반 때였습니다. 당시 딸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졸업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여름 방학에는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죠. 퇴근할 무렵이 다 됐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한 분 오셨다고 해요. 그러곤 저번 주에 샀던 옷이라며 환불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보통은 일주일 전쯤에 구매한 옷까지는 환불 처리가 됐고 그리고 저번 주에 오셔서 옷을 구매하셨던 기억까지 나서 별 문제 없이 환불을 해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환불을 요청하신 분께 구매하신 영수증이랑 옷을 달라고 했더니 종이 가방에서 옷을 꺼내는데 아니 새 옷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몇 번은 입은 옷이었다 합니다. 게다가 그 옷을 입고 어디 바닷가에도 놀러 갔다 왔는지 옷에서 바다 냄새까지 났다고 합니다. 딱 봐도 여름 휴가 때 며칠 동안 옷을 입고 이제 다시 언제 입을지 모르니 뻔뻔하게 옷을 환불받으러 온 거였죠. 날은 이 입은 옷은 환불이 어렵다고 손님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무작정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옷을 환불할 거면 구매한 그 상태 그대로 환불을 해야지 구매한 옷을 몇 번씩이나 입어 놓고 환불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손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무작정 큰 소리를 지르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하는 저희 딸한테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환불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나란 저희 딸한테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인간이라고 비하하며 귀가 터질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고 해요. 고객님 손님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시면 안 되세요. 환불 받으실 거면 구매하셨던 그대로 들고 오셔야지. 이렇게 며칠씩이나 옷을 입으셨으면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여기서 산 옷을 환불을 좀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나도 고객인데 고객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니 내가 열이 안 받겠어. 손님이 왕이다. 말 몰라. 손님이 환불해 달라면 그냥 해주면 되지 무슨 고집을 이렇게 부리고 있어. 내가 옷을 며칠 입었든 안 입었든 고객이 환불해 달라는데 그게 중요해. 네가 사장도 아니면서 뭘 판단을 하려고 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환불은 절대 안 돼요. 이미 구매하셔서 며칠씩 입으셨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
오셨는지 바다 냄새도 나잖아요. 저는 절대 환불 못 해드리니 그렇게 아세요. 아무리 웃기시고 떼를 쓰셔도 소용없어요. 전 절대 못해 드려요. 딸이 단호하게 이미 며칠씩이나 입었던 옷은 환불이 안 된다고 말을 하자 진상 손님은 저희 딸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걸 들은 연매장 직원이 백화점 보안 의원을 불렀고 조금 뒤 딱 봐도 키와 덩치가 큰 젊은 보안 요원이 와서 진상 손님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말도 안 되는 터이 없는 요구를 하던 진상 손님은 덩치 큰 보안 요원이 와서 그만하라고 하자 갑자기 고분고분하게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키도 작고 몸도 말라대다가 나이도 20대 초반밖에 안 되니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그런데 키도 덩치도 큰 젊은 남자가 보안요원으로 오니 당황해하는 게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좋게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저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계속 질러대서 진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좀 괜찮으세요? 세상 어딜 가도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마음에 담아두고 혼자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잊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세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오늘 저녁에 퇴근하시고 나선 뭐 하세요? 다른 약속 없으시면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요. 뭘 감사히 마음만 받을게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고하 말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괜히 말 안 통하는 사람 상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다음에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진짜 시간 안 되세요? 그럼 오늘 아니라도 괜찮으니 꼭 같이 밥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같이 커피라도 마셔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봤는데도 또 거절하시고 하는 건 아니시죠? 여기 제 연락처 드릴 테니 꼭 연락 주세요. 다른 보안 요원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첫눈에 반해버린 거였죠. 평소에 체격 좋고 듬직한 남자가 이상형이었는데 치도 크고 체격도 좋고 무엇보다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줬으니 그 보안위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고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 자기 연락처를 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보안요원은 딸보다 2살이 더 많았고 사실 본업이 보안요원은 아니었다고 해요. 가수가 되고 싶어 어릴 때부터 계속 음악을 해왔었고 마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생활비를 벌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거라고 하네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서로가 마음에 들었던 둘은 사랑에 빠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몰랐지만이 남자는 몇 년 뒤 제 딸이랑 결혼을 해서 제 사위가 될 사람이었죠. 그러다 몇 달 뒤 사위가 저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작은 소도시다 보니 음악 활동을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나 봐요. 음악을 더 배우거나 공연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강시 사위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죠. 딸 아이는 아직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주말마다 사위가 고향으로 내려오거나 딸아이가 서울로 올라가거나 했지만 매주 볼 수는 없었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비록 평소엔 떨어져서 지내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운 사이였지만 둘은 서로에게 여전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위는 서울에 올라가서는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욱 바쁘게 지냈다고 해요. 정말 잠자는 시간 말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선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낮에는 도시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음악 학원으로 가서 노래 연습도 하고 수업도 받았다고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말이 되면 우리 딸아이를 만나곤 했는데 딸아이를 만나지 않는 주말이면 길에서 노래 공연도 하고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며 두족 생활비 등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전 마치 사위가 제 아들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외동딸만 하나 있었기에 아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 더라고요. 딸이랑 사위는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됐지만 평소에 제 딸한테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매일 저녁마다 전화가 와서 오늘은 어땠는지 물어보는 걸 보면 정말 제 딸을 사랑하고 둘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물론 저희 집도 그렇긴 하지만 사인의 집안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죠. 사위가 서울에 혼자 올라갔지만 경제적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투잡으로 도시락 가게 아르바이트와 결혼식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나 생활비를 벌고 그 외에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음악 활동을 하며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짠해 보였어요. 그리고 사실 사위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됐을 때 아직 둘이 결혼은 안 했지만 왜인지 벌써 장모가 된 것 같고 제가 일찍 돌아가신 사위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고 싶더라고요. 말친 아들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딸이 사위를 보러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사위가 먹을 음식들을 미리 한가득 만들어서 딸 손에 쥐어 보냈습니다. 의관을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든 음식들을 먹고 있을 사위를 생각하면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 젊은 남자애가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만들어 먹고 챙겨 먹을 거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기도 했고 워낙 사위가 바쁘게 지내니 먹는 거라도 잘 먹고 다녔으면 했어요. 그러면서 전 항상 사위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딸이 사위가 노래 부르는 걸 녹음해서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는데 정말 내를 잘 부르긴 했거든요. 아직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만 잘 잡으면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지금은 힘들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 정도 재능이면 언젠가는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항상 응원해 주고 힘이 돼주고 싶었죠. 하지만 별 다른 일 없이 세월이 지나갔고 벌써 사위가 서울에 올라간 지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를 통해 전해 듣게 됐는데 사위가 결국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겠다고 했나 봐요. 제가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딸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이미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사위의 뜻이 확고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도 사위가 저희 지역에선 어딜 가든 항상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최고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하지만 서울에 올라가 보니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전국 각지에서 가수를 꿈꾸고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 자신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보니 가수를 꿈꾸며 이렇게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불안했다고 해요. 자신이 가수를 하고 싶어 서울에 올라가는 바람에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던 것도 늘 딸한테 미안했다고 하고 이제 딸은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본인은 2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직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딸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마음에 걸렸던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다 보니 딸과의 결혼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던 도시락 가게 사장님이 사위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뚜렷하게 시작할 일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말고 정직원으로 본인이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곧이어 2호점을 오픈할 생각인데 2호점의 점장이 돼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고 가게를 운영해 나가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도시락 가게 사장이 사위한테 제시한 조건이 상당히 괜찮았나 봐요. 당장 받는 월급도 만족할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도시락 가게가 더 잘 돼서 3호점, 4호점까지 계속해서 오픈하게 된다면 사위가 벌게 될 돈도 상당한 금액이었던 거죠. 결국 사위는 서울에 남아있게 됐고 마침 딸아이가 서울에 취직을 하면서 작은 빌라에서 둘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결혼도 하게 됐죠.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결혼식을 크게 하지 못했고 지인들 몇 명만 초대해 스몰 웨딩을 했지만 딸과 사위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스러워 눈물이 나오더군요. 사위는 결혼을 한 뒤에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갔습니다. 딸도 사위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위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열심히 내조를
했다고 하고요. 딸도 직장을 다녔지만 집안일은 모두 딸 혼자 했다고 해요. 사회는 항상 일이 바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집을 나서는 날이 많았거든요. 사위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맞벌이 딸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다 했었던 거죠. 사위가 아르바이트할 때 인연이 됐던 사장과 함께 운영해 나갔던 가게는 정말 운이 좋게도 급속도로 확장을 해나갔다고 해요. 2호점을 오픈하고 얼마 안 지나 3호점, 4호점까지 오픈을 하더니 금세 서울 경기권에 쓰게 호점이 넘는 체인점을 오픈했고 지방에까지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깐요.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도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고 제 사위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위가 예전처럼 직접 매장에 출근해서 음식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일은 없었고 체인점들을 관리하는 가맹 본사에서 부사장 럼 일을 했다고 해요. 어느 순간 매출이 10억을 넘는 회사에서 사장 다음 가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대표는 자기가 작은 가게를 직접 운영할 때부터 오랜 기간 자기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위를 정말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길 틈도 없이 몇 년 동안 사위는 일만 하며 지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 아기를 가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니깐요. 그러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돼 사위에게 조금씩 여유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몇 년간 죽을 듯이 고생해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시간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사위는 그동안 묵묵히 자신을 믿고 내조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그동안 다른 부부들 넘 어디 놀러간 적도 없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산 것 같아 미안하고 이번에 여행 가서 딸이 먹고 싶은 음식도 다 사주고 숙소도 제일 비싼 호텔로 잡을 테니 시간만 내달라고 하면서요. 여보,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힘이 돼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여보 덕분이고 부지 않게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여보 덕분이라고 생각해. 매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보랑 둘이서 시간을 보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이 여행을 갔으면 하는데 괜찮지? 시간은 여보가 괜찮을 때로 맞출 테니까 시간만 내줘. 아야,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지. 내가 함께 뭐가 있다고 그래. 나도 사실은 다른 부부들 넘 주말이면 같이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은 마음도 항상 있긴 있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 잠시만 내가 회사 일정 좀 보고 시간 맞춰 볼게. 아마 다음 주쯤에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살아보자. 아, 그리고 여보, 이제 더 이상 회사 안 다녀도
돼. 내가 버는 걸로 충분히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안 나가도 되니까 그만두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둬도 돼.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진짜 비싼 식당이랑 비싼 호텔만 잡을게. 돈 벌어서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난 일단 일은 계속하려고. 주위에 일 그만둔 친구들 보니까 사람이 일은 계속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식당이랑 호텔 굳이 비싼 곳 안 가도 괜찮아. 식당은 어차피 나오는 맛집 가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 호텔도 굳이 비싼 곳 갈 필요 없어. 괜히 사치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여보가 나 때문에 많이 참으면서 살아왔고 나 때문에 희생도 많이 했는데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렇지. 우리 일단 여행 어디 갈지 정해지면 내가 식당이랑 호텔 여부가 진짜 마음에 들어만한 곳으로 찾아볼게. 그렇게 딸과 사위는 다른 부부들과 달리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왜인지 자기 남편과 여행을 간다고 저한테 얘기해주는 딸한테서 별로 즐거워한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밤 늦은 시간 갑자기 사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사위가 전화가 오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이 늦은 시간에 사위가 저한테 전화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딸이랑 지금 여행 가서 같이 있을 텐데 딸 번호로 전화가 안 오고 사위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화를 받고 사위한테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위로부터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딸이 사망을 했다는 거였죠. 밤늦은 시간에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길래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확실한 거 맞냐고 몇 번을 되물어도 사위는 아무 말이 없다. 조용히 제 딸이 죽은 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사위와 제 딸은 같이 저도 술도 한잔하고 밤늦게 호텔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위가 먼저 샤워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너무 놀라 샤워를 하다 말고 밖으로 뛰쳐 나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고 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하게 구급차가 와서 그 근처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조금 전 사망 진단을 받았다며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제 딸이 실수로 창문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처럼 조심성 많고 차분한 애가 어떻게 창문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경찰이 딸이 떨어진 현장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위가 경찰에게 딸이 혼자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며칠 뒤 경찰이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
딸이 혹시 평소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전화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따져 물으니 남편 되시는 분이 딸이 평소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길을 했다면서 혼자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전해 주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죠. 세상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제 딸이 갑자기 무슨 우울증이라고. 어릴 때부터 항상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이었고 결혼 후에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면 실족사 던가 다른 쪽으로도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결국 제 딸은 참가에 있다 실수로 떨어져 세상을 떠난 걸로 되었죠. 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은 정말 숨이 끊어질 만큼 괴로웠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채 허수 아이나 망부석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 딸 생각이 나면 통곡을 하고 다시 허수아비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지옥이 아닐까 싶을 만큼 괴롭더군요. 그래도 문상 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있어준 분들을 배웅하러 잠시 밖으로 나가는데 아니 사위라는 놈이 전화 통화를 하며 껄껄 웃고 있더군요. 자기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껄껄 웃으면서 통화를 한다는 게 보통 사람의 상식 이해가 안 면이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사위의 얼굴 표정에서 슬퍼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너무 무덤덤했고요. 뭔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람이 태어나더라도 실수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조사 결과도 실족사고 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위가 딸을 죽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아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도무지 어떤 일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문득 딸아의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따라서 죽고 싶을 만큼 여전히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아이랑 제일 친했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라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저희 집에도 몇 번씩이나 놀러를 왔던 친구여서 저도 그 친구를 잘 알고 있었죠. 딸아이 장례식장에도 3일 내내 왔을 만큼 딸 아이랑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딸아이 장례식장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순간 그 친구 입에서 믿지 못할 말이 흘러 나오더군요. 어머니 진짜 지금부터 놀라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 주세요.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실까봐 미리 조금 진정하고 들으시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래 그렇게까지 내가 놀랄 만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일지 도저히 짐작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죽었단 이야기를 들은 이후론 어떤 얘기를 들어도 더 놀랄 것 같지 않으니까 어서 얘기해보려. 어머니 사위 있잖아요. 제 친구 남편이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릴 거래요. 어머니께서 지금 잘못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신 거 맞아요. 결혼식이요? 결혼식 친구 남편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친구 남편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지만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저도 모르게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친구 남편이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결혼식장 방문자 예약 목록에 있길래 설마 하고 직접 보러 갔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 남편인 거예요. 그것도 처음 보는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친구 남편은 절 기억 못 하는 것 같은지 절 봐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친구 남편이 맞았어요. 이름도 그렇고 얼굴도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또 연락 드릴게. 너 지금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인 거 맞지? 우리 딸 장례식이 끝난 지 이제 얼마 됐다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딸이 죽기 전부터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식 치르는 동안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결국 내 촉이 맞았어. 결혼식 날짜 정해지면 꼭 연락줘. 까먹지 말고 꼭 연락줘야 돼. 알겠지? 내가 진짜 두고만 보고 있진 않을 거야.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딸 원함 풀어주고 그 쓰레기들 결혼식장 엎어버리고 말 거니까 꼭 연락줘. 내 어머니 그 인간들 결혼식 날짜 정해지면 꼭 말씀드릴게.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어머니 지금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굳이 안 나서도 돼요. 제가 알아서 결혼식 제대로 못 올리게 만들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괜히 네가 나섰다가 너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겠어. 아무튼 오늘 연락 줘서 너무 고맙고 결혼식 날짜 정해지면 다시 연락 줘. 너무 고맙다. 제 사위였던 쓰레기 같은 인간의 결혼식 날 저는 하늘에 있는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 결혼 박살내러 갔습니다. 결혼식이 중간쯤 진행되면 난입해서 신랑이랑 신부를 정말 있는 힘껏 때려주고 결혼식이 엉망이 될 만큼 제대로 난동을 피워주겠다 생각했죠. 결혼식장에 몰래 들어가서 결혼식이 어느 정도 시작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딸아이 생각만 하며 꾹 참았죠. 그러다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 입장이 시작될 때 냅다 뛰어들어서 신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이 남자의 원래 장모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순식간에 쓰레기 사위의 친구들이 올라와 저를 제하더라도 제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는데 60이 넘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죽어라 저항을 했지만 남자들은 손으로 제 입을 꾹
막은 채 저를 여행하듯 끌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간 저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다시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혼식장 입구를 남자들이 지키고 있더군요. 제가 또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를 보자마자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결혼식장 안이 소란스러워 더니 몇몇 사람들의 비명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몇몇 사람들이 도망치듯 예식장을 빠져 나오더군요. 소란을 틈타 예식장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들어가 봤더니 대형 스크린에서 동영상이 하나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엔 지금 결혼하는 쓰레기 같은 제 사위는 불과 12주 전까지 몇 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유부남이었고요.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위가 자기 손으로 호텔 창문 밖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있던 제 딸을 밀어버리는 증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호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바깥 경치와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사위라는 놈이 제 딸을 강제로 밀어버리는 게 그대로 녹화가 됐더군요. 갑자기 왜 이러냐서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는 제 딸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온몸이 부르르 떨려서 주체를 못 하게 했더라고. 제 딸을 죽인 윗님을 붙잡으러 뛰쳐 나가는데 결혼식이고 뭐고 다 내 팽개쳐 놓고 사위놈이 순식간에 출행랑을 치더군요. 쏜살같이 뛰쳐 나가는데 아쉽게도 현장에서 사위놈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여기 모든 증거 영상들이 있다고 제발 인간같지 않은 내 사위놈 좀 잡아가 달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던 딸아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방금 보신 저 동영상들 제가 다 준비해서 틀어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쓰레기 같은 놈 결혼식장에서 공개하려고 일부 영상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하늘에 간 제 친구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영상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니 분명 경찰이 딸아이 휴대폰을 봤을 땐 아무 증거물들도 없고 의심될 만한 것들도 전혀 없었다고 들었거든. 나도 딸아이 휴대폰에 뭔가 남아있을까? 봐 내가 직접 몇 번이나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이걸 네가 어떻게 들고 있는 거니? 제가 몇 주 전에 친구한테 노트북을 빌렸어요.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노트북을 빌렸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미안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친구가 컴퓨터랑 핸드폰을 동기화시켜 놨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 촬영된 영상을 남편이 삭제해서 컴퓨터엔 남아있었던 거고요. 사실 저도 장례식장이 끝날 때까지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장례식장에서 친구 남편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컴퓨터엔 뭔가 남아있는 게 없나 뒤져보다가 발견했고요. 그럼 불어 경찰에 증거 영상을 안 보내고 네가 혼자 가지고 있었던 거니 오늘 공개하려고. 얘네 어머니 친구가 죽은 지 2주도 채 안 됐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경찰에 신고해 저 쓰레기 같은 놈이 잡혀가는 걸 보고 싶었는데 꾹꾹 참고 있었어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하늘에 간 우리 딸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 거야. 내가 정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 은혜는 정말 평생토록 갚으면서 살게. 너무 고마워. 결혼식장에서 증거 영상들이 나오자 도주를 했던 사위는 얼마 안 가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재판을 받고 실형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그동안 사위를 수사했던 결과를 들을 수 있었죠. 사위와 새로 결혼식을 올리던 여자는 알고 보니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인연이 됐다던 도시락 가게 사장이자 지금은 프랜차이즈 대표라. 사람의 딸이었던 거죠. 제 딸이 둘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자료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사위는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며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분할해서 제 딸에게 줘야 하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져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프랜차이즈 대표도 자기 딸이 제 사위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제 사위가 이미 몇 년 전에 결혼까지 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거였죠. 당연히 프랜차이즈 대표는 자기 딸이 유부남이랑 결혼하는 건 절대 허락할 수가 없었고 끝까지 결혼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 사위는 대표의 딸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잘릴 일도 없을 거고 더 많은 지분과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표 딸이랑 결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 딸이 너무나도 미워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제 딸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제 딸이 사고로 죽은 게 되면 대표의 반대 없이 대표 딸과도 결혼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일도 없을 테니 결국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 사위였던 그 인간은 재판장에서도 끝까지 잘못을 웃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제 딸을 죽이는 그런 몹쓸 짓을 해서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필이면 증거 영상이 남아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었다. 아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길 포기하다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 간 제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이런 끔찍한 일을 2번 다시 겪지 않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요. 아직까지 딸이 잊혀지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겠죠. 제가 죽고 난 뒤 하늘에 가면 제 딸이 마중 나와 있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선 제 딸이라 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깐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엔 늘 행복하신 일만 가득했으면 하네요.